자, 안녕하세요. 예비 한국사 3강.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강의실 수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1강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강의의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더 편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하는 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진도들이 여러분이 이제 올해 학교에 들어가서 똑같이 배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곳은 어디냐면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제도 고대 국가 배웠잖아요. 여러 나라의 성장. 근데 어저께 배운 고대 국가랑 오늘 배울 고대 국가는 좀 달라요. 자, 어저께 배울 고대 국가들은 완전 이제 국가라는 개념들이 초기로 나타난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 초기에 나타났던 국가들이 어떻게 변모해서 삼국시대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 볼 건데, 이 보는 과정 가운데 왕들의 업적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왕들의 업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업적들을 냈는가를 우리 지금 전체적인 설명 하나 하고 각 나라마다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국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로 변화되게 됐어요. 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전의 나라들이 이 삼국시대로 변화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집권적 국가가 뭘까? 라는 의문점이 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중앙집권적 국가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저께까지 배웠던 나라들은 연맹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고만고만한 부족들끼리 서로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 고만고만한 부족들 중에서 좀 강한 나라의 강한 부족장이 왕 역할을 대신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마련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왕권은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만고만한 국가들이 모여서 강한 부족이 왕이 됐는데, 다른 부족에서 또 강한 사람이 나오면 왕이 바뀔 수도 있던 성격이었던가, 어저께 배웠던 나라들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라는 것이 기틀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왕의 권한을 점점 키워서,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권력을 왕이 주도하고 왕이 가지는 것을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연맹체로서 있었던 부족들은 왕 밑으로 복속이 되면서 부족이 아니라 관리나 행정 구역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중앙집권화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중앙집권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앙집권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각 왕의 업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고구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먼저 이제 여러 명의 왕이 나오지만, 일단 첫 번째 고국천왕왕과 태조왕을 알아보도록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1세기 후반, 중후반쯤에 등장했던 왕들인데,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라고 선생님이 어저께 설명했었잖아. 그래서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냐? 게르부 고시에서 이제 왕이 자주자주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고국천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각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 이런 부족들을 왕 밑에 관리로 삼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울 텐데, 자, 예전에는 관노부, 순노부, 전노부가 다 각자 자기의 법,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들이 다 따로 존재했었어. 그러다가 뭔가 위급 상황이나 어려울 때만 고구려라는 이름 안에 모였던 거야. 그러니까 독자적 성격이 강했었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예전에 고구려는. 근데 고국천왕이 왕이 되면서 이런 각자 노선을 타던 애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서 고구려라는 한 나라의 그냥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법을 따르고 모든 애들이, 그리고 각 부족의 장들은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 관리로 삼았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알겠죠? 근데 행정만 이렇게 바꿔선 왕권이 강화되지 않아요. 왕은 한 집안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연맹 때는, 연맹체 왕국 때는 강한 부족에서 왕을 선출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면 왕도 이제는 한 부족에서만 나와야 돼. 그 역할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태조왕이 이제 요동으로, 태조왕이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한 거야. 무슨 말이냐? 이제 왕은 아까 오부족, 고구려의 여러 부족 중에 이제 게르부 고씨에서만 왕이 선출될 수 있게끔 왕위 계승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것 정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고구려 봤어요. 지금 고구려 봤어요. 자, 고구려는 자, 원래 오부족 연맹체 왕국으로서 각 연맹이 고만고만했고, 그래서 아직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의 나라였는데, 고국천왕과 태조왕이 등장을 하면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게 되고, 이제 왕도 한 곳에서만 배출될 수 있게 했던 역할을 고국천왕과 태조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보도록 할게요. 백제. 백제는 사실 한 명의 왕만 기억하면 돼요. 백제도 아까 우리 어저께 배웠던 삼한 지역 중에 마한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고구려 유이민 집단과 그 다음에 마한 지역에 있던 토착민 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가 백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도 초기에는 연맹 성격이 강했어. 고구려에서 내려온 집단과 원래 마한 지역에 있던 집단들이 서로 비등비등해 하면서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백제도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려면 어디 한 곳에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 그 역할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이왕이에요. 자, 이 고이왕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육자평 중심의 관제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고구려의 고국천왕 얘기하면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면서 부족장들을 자기 밑에 관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등, 관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똑같은 것을 고이왕 때도 관등과 관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관등과 관제는 이제 관리를 만들었던 거야. 관리 등급.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 있고 7급 공무원 있고 5급 공무원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이처럼 왕 밑에 여러 명의 관리를 만들어서 각 부족장들을 관리로 임명하고 왕의 신하로 만든 역할을 고이왕이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고이왕이 했던 업적 중에 아까 말했던 육자평이라는 것은 이제 장관급을 만든 거고, 그 밑에 관등과 관제를 설립을 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죠. 왕권을 강화하는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백제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 좀 느렸어요. 아까 이 백제는 4세기쯤 했어요. 이 일들을. 알겠죠? 3세기. 고이왕의 일이 3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는 좀 늦어요. 왜냐면 위치가 가장 아래쪽이야, 남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진 문물의 전파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기 마한 진안 지역에서 진안 지역에서 신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6개의 부족이 있었어. 그래서 6개의 부족이 신라라는 연맹체를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신라 자체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지만은 박석김 3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박석김 3개의 성씨가.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흔들흔들거리고 연맹의 힘도 차츰 약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면 안 돼. 박석김 중에
하나의 성씨가 왕이 되어야 됐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아까 고구려 백제처럼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내물왕이에요. 내물왕. 알겠죠? 자, 내물왕 때 박석김 중에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신라는 김씨만 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6개의 부족 중에 김씨 부족이 왕이 되고 나머지 부족들은 왕의 신하가 되는 중앙집권화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왕의 칭호를 바꿔요. 자, 무슨 말이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박석김 3개의 성씨가 왕을 번갈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왕의 힘이 약했으니까 명칭도 따라서 그렇게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무왕 이전에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내무왕 때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무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내물 마립간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무왕 때는 이사금이라는 칭호에서 내물 마립간으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로 바뀌었다. 이 말인즉슨 왕의 권한이 성장하고 신라도 중앙집권화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장황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부족적 성격의 연맹체 왕국이 지금 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고구려는 고국천왕과 태조왕의 업적을 인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고향의 업적을 통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바뀌었고, 신라는 내무왕의 업적을 통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빼먹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앙집권 국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변화했더라도 아직도 귀족 중심의 정치제도는 남아있었어요. 왜냐면 그 부족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왕의 신하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힘이나 그 세력이 약화됐을까?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물론 왕의 권한이 세졌지만 아직도 귀족의 힘은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각 나라마다 귀족회의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 귀족회의를 통해서 왕과 협의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함회의가 있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집권 국가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귀족의 힘이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쭉 배우면서 왕과 귀족의 권력 다툼을 계속해서 볼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귀족을 눌러서 왕권을 강화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귀족이 왕권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흔들려서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 초기 단계에는 왕과 귀족의 권력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구려 같은 건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건 정사함이라는 귀족회의가 남아있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남아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립을 하면서 점차 더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3요소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왕권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 거. 아까 말했듯이 왕위 세습권을 하나로 만들고 부족의 성격들을 다 죽여서 행정적 성격으로 만들었던 거. 이거는 이제 내가 왕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확고히 이 왕의 입지를 다지는 일은 뭐냐면 3가지 활동이 있는데, 율령반표, 불교수용, 영토확장이에요. 이 3가지 업적을 한 왕들을 각 나라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 근데 고구려는 우리 아까 봤을 때 1세기 후반 때 이미 고국천왕과 태조왕 때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 후반에 고유왕이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구보다 빨랐어야 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 번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있어가지고 중앙집권적 기틀은 제일 먼저 마련했지만 생각보다 백제랑 비슷한 시기에 중앙국가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4세기 후반 때 소수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자,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 설립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를
왕권 강화를 마련하고 중앙집권 국가의 강화를 이루어냈던 왕이 소수림왕이에요. 그럼 율령 발포가 뭐고 불교 공인이 뭐며 태학 설립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율령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고조선은 8조법을 통해 나라를 운영했어요. 근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법들이 있었지만 아직 이 법들이 각 부족마다 달랐었잖아. 근데 지금 뭐 태조왕이니 고이왕이니 내문왕을 지나면서 신라라는 고구려는 왕 밑으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왕의 법을 만들어야 돼. 그 왕의 법이 바로 뭐냐면 율령이야. 이 율령을 반포하면 모두가 왕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만큼 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령 반포예요. 소수림왕 때 율령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공인을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오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 이때 당시에 불교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즉불 사상이야. 왕즉불.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란 말이야. 근데 또 부처를 믿는 종교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를 믿어서 이제 모두가 부처로 바뀌는 이런 해탈의 과정을 겪는 걸 모두가 믿고 있는데 왕즉불 사상이다라는 것은 왕이 즉 부처라는 소리야. 그러면 불교를 믿으면 왕을 믿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불교를 빠르게 가져와서 백성들과 귀족들한테 전파하는 거야. 그러면 불교를 믿는 모든 애들은 왕을 믿는 사람이 되면서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귀족들이 반발할 거 아니야. 불교 저거 왜 그래? 불교 저거 왜 그래? 근데 고대 국가에는 신분제가 강했어. 신분제 성격이 강했다면 귀족은 귀족이고 왕은 왕이고 천민은 천민이란 말이야. 근데 불교 중에 이 불교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업이라는 걸 통해서 전생의 내 업이 맞냐, 좋은가, 나쁜가를 통해서 현생의 삶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천민이야. 너무 못 살아. 그러면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귀족이고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럼 전생에 내가 업을 잘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귀족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불교를 믿으면 지금 사람들이 이 신분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더 잘하면 다음에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귀족과 왕을 우러러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불교를 갖고 오는 것이 귀족과 왕의 모두의 이런 뭔가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거야. 그래서 불교 공인하고 율령 반포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수림왕 때. 그리고 소수림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학을 설립했는데 이 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교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까 종교를 불교 갖고 왔는데 유교는 또 왜 가르쳐? 자, 태학이라는 곳은 관리들을 양성시키는 곳인데 관리는 또 누구야? 왕의 신하잖아. 근데 왕의 신하가 아까 누구였어? 부족장들. 부족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는 부족의 성격이 강했어. 그리고 왕한테 딴지 걸기 쉽고. 근데 관리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유교를 가르치면서 관리들을 왕의 신하로 만드는 과정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이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충과 효야. 그래서 왕한테 충성하고 왕을 어버이로 모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인하면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점차 나중에 나아갈 때는 오직 왕께 충성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수림왕 때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백제 신라에도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 왕들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율령을 반포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3세기 고유왕 때 아까 그 관등제를 만들고 관리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4세기 후반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 거의 소수령하고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랑 비슷한 시기에 불교를 가져와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강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신라는 더 늦어요. 자, 백제는 4세기 때 받아들였다고 했죠. 근데 신라는 6세기 법풍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다른 고구려 백제보다는 한 200년 좀 늦게, 100년쯤 늦게 왕권 강화하고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강화를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중앙집권 국가로의 변화를 봤어요. 근데 설명이 좀 장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내용을, 자, 연맹체 국가의 고대 국가 성격에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변모를 꿈꿨다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래서 그 초기 중앙집권 국가의 초기를 열었던 왕들은 고구려 같은 경우엔 고국 천왕과 고이왕.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 고국 천왕과 태조왕이고, 고구려는 미안해요.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엔 고이왕.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물왕. 그래서 이 초기의 왕들이 중앙집권 국가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이후에 율령반포, 불교공인, 영토확장 등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강화를 시작했던 왕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왕, 백제 같은 경우엔 침류왕,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엔 법흥왕이 되었단가. 그러면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를 강화했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면, 이 중앙집권 국가를 강화한 힘을 가지고 전성기를 이룬 나라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성기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 가지 얘기해 주냐면, 전성기의 시작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구려 신라 순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세기 때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5세기 때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때 신라, 이렇게 되는데,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졌는데 왜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와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구려는 아까 1세기 때 그렇게 기틀을 마련했지만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걸 다시 재정비한 게 소수림왕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백제보다 전성기가 뒤늦어요. 알겠죠? 우리 뭐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좀 어버버버 거렸다면 좀 미안해요. 선생님이 뭐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 어쨌든 오늘 수업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